숲속을 지나갈 때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들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발밑에서 부러지는 나뭇가지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제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었죠. 옆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소년의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몸이 약해서 저를 따라오는 것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이반은 우리 앞에서 앞장을 섰고 눈을 바삐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언제든 경비병들이 그 소년을 찾으러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숲은 어두웠고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는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에 몸을 숨기며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소년은 숨을 가쁘게 내쉬고 있었고 탈출 때문에 지친 게 분명해 보였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움직여야만 했죠. 오래 걸은 듯 느껴졌지만 마침내 숲의 가장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이 바로 앞에 보였고 작고 조용한 집들이 어두웠습니다. 몇몇 창문에서 깜빡이는 불빛이 보일 뿐이었죠. 우리가 차를 세워둔 곳이 멀리 보였고 그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캠프가 멀지 않았고 경비병들이 소년이 없어진 걸 눈치챘다면 우리를 찾으러 나설 수도 있었으니까요.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이반은 서둘러 움직이자고 손짓했습니다. 소년은 지쳐서 거의 걷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의 팔을 잡고 마지막 몇 발자국을 도와줬습니다. 그의 피부는 차가웠고 그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겁에 질린 상태였지만 그에게는 이게 유일한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죠. 우리는 차에 도착했고 이반은 재빨리 뒷문을 열었습니다. 소년은 차에 올라타더니 자리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작아 보였고 마치 세상에서 길을 잃은 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너무 어렸습니다. 이런 전쟁에 휘말리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죠. 이반이 차를 시동 걸자 차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좌석에 올라타서 다시 소년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보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경비병들에게 들키지 않고 탈출했지만 진짜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을을 지나가면서 저는 창밖을 계속 내다봤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징조가 있는지 눈을 떼지 않았죠.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탈출의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지만 잡힐 경우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경비병들이 우리를 찾는다면 문제는 소년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 체포될 거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탈영병의 소식이 사실인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모스크바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이 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밖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해야 했지만 뭔가가 저를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이메일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이메일들과는 달랐습니다. 암호화되어 있었고 긴급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제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건 제목이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하다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저는 이마를 찡그리며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북한, 우크라이나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몇 달 동안 전쟁 중이었지만 어느 나라도 공식적으로 군대를 지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요. 북한 같은 나라가 전쟁에 끼어든다면 그건 더 큰 전쟁, 어쩌면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자로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가장 터무니없는 소문에도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메일을 열고 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메시지는 짧고 모호했지만 익명의 제보자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말하지 않았고 북한이 수천 명의 병력을 러시아로 보냈으며 그들은 이미 이동 중이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이 이메일을 그냥 지우고 잊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미친 음모론 같았거든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계속 붙잡았습니다. 혹시 이게 진짜라면? 혹시 이게 올해 최고의 특종이라면? 이건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바로 워싱턴과 키이우에 있는 제 연락망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정보망이 있었죠. 정보기관, 군대, 정치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라면 이 소식이 진짜인지 그저 또 하나의 소문인지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이들 중 몇몇은 항상 깨어서 다음 큰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죠. 답변을 기다리며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상황을 생각해봤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믿을 만한 정보를 얻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우리가 아는 정보는 대부분 탈북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인데 그조차도 진실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군대를 보낸다는 생각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멀리 있는 전쟁에 개입하려는 걸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항상 복잡했습니다. 두 나라는 긴 국경을 공유하고 둘 다 외부 세계와 고립된 상태였죠. 아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보내는 건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들도 전쟁에 끌어들이는 일일 수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있던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리며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연락처 중 한 명이 보낸 답장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같은 소식 들었다. 정보 보고에 따르면 북한군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 있음. 추가 정보 대기 중.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미국 정보기관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면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저는 바로 키이우에 있는 또 다른 연락처의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 북한 국경 근처에서 이상한 활동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죠. 대규모 병력이 우크라이나로 이동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경계를 강화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기다리던 이야기였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세계적인 특종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직접 이 상황을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북한군이 모여있는 러시아 군사기지로 가야 했죠. 그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는 특히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경비가 삼엄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몇 가지 연줄이 있었고 그들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의 차가운 밤거리로 나서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위험한 이야기를 쫓아다니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위험이 더 컸습니다. 만약 북한이 정말로 개입하고 있다면 이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고 상황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지도 모릅니다. 거리는 대부분 비어 있었고 저는 제 고정 파트너인 이반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갔습니다. 이반은 현지에서 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러시아에서의 활동에 있어 믿을 만한 조력자였습니다. 아직 그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급한 임무가 생겼고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만 전했죠.
이반은 제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도 묻지 않고 바로 준비하는 사람이라 일하기 편했습니다. 그는 낡은 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입니까? 그는 평소처럼 무뚝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는 길에 설명할게요. 저는 차에 올라타면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 아주 커요. 정말 커요. 이반은 눈썹을 살짝 올렸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고 저는 그 점이 좋아서 그와 일하는 걸 좋아했죠. 우리는 어두운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금까지 알아낸 정보를 전하며 이번 임무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의심이 스쳤지만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운전했습니다. 군사 기지까지의 여정은 몇 시간이 걸릴 것이었고 저는 그 시간을 활용해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먼저 내부의 누군가에게서 북한군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입을 잘 열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고 제가 그곳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다 걸린다면 문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했거든요. 도시를 떠나 한적한 도로에 접어들자 긴장감이 제 안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은 곧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제가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군사기지로 가는 길은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의 어두운 시골 풍경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몇 마일씩 나무와 빈 도로만 보였죠. 이반은 운전하면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기지에 가까워질수록 제 신경이 바짝 곤두섰습니다. 위험한 임무를 맡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 건 뭔가 달랐습니다. 이번 임무는 위험의 차원이 달랐어요. 만약 북한군이 정말 이곳에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임원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기지는 외딴 지역에 있었습니다. 큰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지만 그만큼 비밀을 유지하기도 쉬운 곳이었죠. 기자로서 저는 이런 곳을 많이 봐왔습니다. 고립되고 은밀하고 사람들이 파헤치고 싶어 하지 않는 비밀들이 가득한 곳들 말이죠. 드디어 기지에서 약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이반은 엔진을 끄고 차가 조용해졌습니다. 밖은 차가운 밤 공기가 가득했고 차에서 내리자 제 입김이 보일 정도였죠. 우리는 기지에 너무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눈에 띄면 의심을 살 테니까요. 나머지 거리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코트를 꽉 여민 채 이반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땅은 부드러웠고 부스럭거리는 낙엽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무들은 높고 울창해서 우리가 기지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동안 좋은 은신처가 되어주었습니다. 20분 정도 걷고 나니 숲 끝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멀리 기지를 볼 수 있었어요.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경비병들이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텐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몇몇 큰 건물들도 보였습니다. 기지는 생각보다 컸고 잘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꺼내 기지를 살펴봤습니다. 정확히 뭘 찾아야 할지는 몰랐지만 북한군이 이곳에 있다면 분명 눈에 띄겠죠. 한 텐트 근처에 모여있는 군인들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던 러시아 군인들보다 작았고 훨씬 말라 보였습니다. 제복도 그들에게 너무 큰 것처럼 보였고 그들의 움직임은 느리고 지쳐 보였습니다. 이 거리에서 그들의 얼굴을 뚜렷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제 느낌엔 이들은 러시아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들이 제가 들었던 북한군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북한의 선전 영상에서 보여주던 무시무시한 전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약해 보였고 겁에 질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이반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잠시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들이 맞아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북한군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들과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증거였습니다. 북한군은 여기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그들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전쟁터에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싸움에 끌려온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어려 보였거든요. 이건 마치 싸움에 끌려간 아이들 같았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느리고 주저하는 듯했고 거의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군인이 무거운 장비를 들어올리려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다른 군인이 도와주려고 다가갔지만 둘 다 그것을 간신히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들이 이 혹독한 전쟁의 상황에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가서 더 많은 걸 보고 싶었지만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지는 경비가 삼엄했고 만약 우리가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멀리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반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누군가와 얘기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해요. 이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위험해요. 그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캠프 안에 있는 제 연락책이 있어요.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조심해야 해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 당연했지만 저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숲을 가로질러 근처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반의 연락책인 빅토르는 그 기지에 배치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눈치채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죠.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창문에서 깜빡이는 불빛 몇 개만이 보였을 뿐이었죠. 카페는 작고 불빛도 어둑어둑했지만 안은 따뜻했고 추운 바깥 공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빅토르를 기다렸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갖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북한군들은 얼마나 오래 이곳에 있었을까요? 왜 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도록 보내졌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빅토르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20대 후반쯤 되는 남자였고 표정은 매우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 맞은편에 앉아 카페 안을 둘러보며 누가 보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할 수 있어요. 북한군은 몇 주 전부터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정부에 의해 강제로 보내졌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왜 싸우는지 모르는 상태죠. 제 목에 무엇인가 걸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훨씬 더 실감이 났습니다. 이 군인들은 그저 러시아를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덫에 걸린 채 아무것도 모른 채 싸우는 것이었죠. 빅토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먹을 것도 부족해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훈련 도중 쓰러지는 사람도 봤어요.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세계의 반대편까지 보내져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전쟁에 던져졌습니다. 너무 잔인했고 제 속에서는 분노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은 거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왜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건가요? 빅토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소년들을 말 그대로 말판의 졸로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도망치려 하거나 싸우기를 거부하면 그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죠. 아주 심각한 처벌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그의 말이 주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카페를 나서자 방금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돌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있다는,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전쟁에서 싸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진짜 어려운 부분은 이제부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스크바 사무실에서 안전하게 기사를 쓰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반과 저는 조용히 차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죠. 작은 마을은 고요했고 얼어붙은 땅 위로 우리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차에 도착하자 둘 사이에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정말 위험할 것이었고 우리 둘 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캠프 가까이 가야 해요. 빅토르가 말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그 군인들을 직접 가까이서 봐야 해요. 이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얼마나 큰지 그도 알고 있었죠. 러시아 군사 기지에 그냥 들어가서 무사히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약 15분 정도 운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반이 차를 더 멀리 주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했어요. 늦은 시간이었고 경비병들은 경계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우리는 잡힐 거예요. 차에서 내려 다시 숲속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숲속의 작은 소리조차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위험한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진실에 아주 가까이 왔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러시아 군사구역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어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오래 걸린 것처럼 느껴졌지만 드디어 캠프 가장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들 사이에 숨어서 저는 앞서 봤던 군인들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캠프 안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친 듯이 보였고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 군인은 상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쌍안경으로 줌을 맞춰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군인 중 한 명이 제복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킷은 풀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일반적인 군 장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군인들과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이반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군인 좀 봐요. 제가 속삭였죠. 다른 군인들과 좀 달라 보여요. 이반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맞아요. 뭔가 이상해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요. 우리는 몇 분 더 그 군인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군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른 군인들과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빠르게 움직였고 주변을 신경 쓰며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한 행동이었죠.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탈출을 시도하는 걸까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반에게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나무들 사이로 몸을 숨긴 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 군인은 계속 걸었고 캠프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숲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쪽이었죠. 우리는 큰 나무 뒤에 숨었고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 군인은 잠시 멈추더니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탈출을 시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우리를 발견하면 놀라 도망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그가 사라진 걸 알아차리면 곧바로 추격할 겁니다. 우리는 그가 숲속 깊이 들어가길 기다렸다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무 뒤에서 나와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 군인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지만 점점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저는 그가 거의 힘이 다한 듯 비틀거리며 겨우 발을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땅에 쓰러졌고 숨을 헐떡이며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단지 소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겨우 16살이나 17살 정도였을 겁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렸죠. 잠시 동안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서 두려움과 절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렸고 혼란스러웠으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그 소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저를 넋이 나간 듯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가 떨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피로 때문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요. 저는 도와주러 왔어요. 저는 계속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겁먹지 마세요. 한참이 지나서야 그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소녀는 정말 말랐고 나이가 어려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추위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북한 군인이죠?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제가 찾던 증거였습니다. 그는 북한 군인이었고 지금 이 순간 그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서 싸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여기서 데려갈 수 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움직여야 해요. 곧 경비병들이 당신이 사라진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소녀는 저를 바라봤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없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반의 도움으로 우리는 소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너무 약해서 혼자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지만 우리는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데리고 숲을 지나가면서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숲속을 지나갈 때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들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발밑에서 부러지는 나뭇가지. 소리의 모든 소리가 제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었죠. 옆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소년의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몸이 약해서 저를 따라오는 것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이반은 우리 앞에서 앞장을 섰고 눈을 바삐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언제든 경비병들이 그 소년을 찾으러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숲은 어두웠고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는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에 몸을 숨기며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소녀는 숨을 가쁘게 내쉬고 있었고 탈출 때문에 지친 게 분명해 보였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움직여야만 했죠. 오래 걸은 듯 느껴졌지만 마침내 숲의 가장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이 바로 앞에 보였고 작고 조용한 집들이 어두웠습니다. 몇몇 창문에서 깜빡이는 불빛이 보일 뿐이었죠. 우리가 차를 세워둔 곳이 멀리 보였고 그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캠프가 멀지 않았고 경비병들이 소년이 없어진 걸 눈치챘다면 우리를 찾으러 나설 수도 있었으니까요.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이반은 서둘러 움직이자고 손짓했습니다. 소년은 지쳐서 거의 걷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의 팔을 잡고 마지막 몇 발자국을 도와줬습니다. 그의 피부는 차가웠고 그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겁에 질린 상태였지만 그에게는 이게 유일한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죠. 우리는 차에 도착했고 이반은 재빨리 뒷문을 열었습니다. 소년은 차에 올라타더니 자리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작아 보였고 마치 세상에서 길을 잃은 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너무 어렸습니다. 이런 전쟁에 휘말리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죠. 이반이 차를 시동 걸자 차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좌석에 올라타서 다시 소년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보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경비병들에게 들키지 않고 탈출했지만 진짜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을을 지나가면서 저는 창밖을 계속 내다봤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징조가 있는지 눈을 떼지 않았죠.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탈출의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지만 잡힐 경우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경비병들이 우리를 찾는다면 문제는 소년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 체포될 거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좁고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나면서 이반은 신중하게 운전했습니다.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서죠. 소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이 다시 떠져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세상을 흘러가는 것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고나 있을까요? 우리를 믿고 있을까요? 우리는 한참을 달렸고 마을은 이미 뒤로 멀어졌습니다. 도로는 어두운 길로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캠프에서 멀어질수록 안전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소년을 안전한 곳까지 데려가는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반, 저는 조용히 말하며 침묵을 깼습니다. 우린 그를 어디로 데려가야 할까요? 이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로에 집중하고 있었고 손은 핸들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에 접선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도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모스크바는 몇 시간 떨어져 있었고 가는 동안 검문소를 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을 도울 사람은 그곳에 있을 뿐이었죠.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운전하는 동안 저는 앞날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낮은 자세로 행동해야 했고 검문소를 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소년을 찾지 않기를 바라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제 잠이 들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겁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길은 구불구불 이어졌고 하늘은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면서 보냈고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휴식이 필요했고 저희는 다음 계획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멀리서 모스크바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도시가 다가오고 있었고
거리들은 아직 조용했지만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지만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들어가 한적한 거리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반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지도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미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반과 함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녀는 우리가 건물에 도착할 때쯤 잠에서 깼습니다. 그 건물은 오래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었고 좁은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외부에는 아무런 표식도 없었고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로 와야 했습니다. 이반은 차를 주차했고 우리는 잠시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의 무게가 우리 모두에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지만 저는 작은 고개짓으로 그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여기야.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저를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믿고 싶었던 거겠죠. 우리는 차에서 내려 이반이 우리를 문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자 몇 초 후 문이 살짝 열렸고 한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으며 이반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건물 내부는 외부만큼이나 단순했습니다. 벽은 비어 있었고 책상 하나와 몇 개의 의자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곳이 안전하다는 사실이었죠. 소녀는 의자에 앉아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봤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남자는 책상에 앉아 이반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말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소년의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 될 테지만 이제 그는 안전한 손길에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그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소년을 위험에서 구했고 곧 그는 더 안전한 곳으로 갈 겁니다.